해외 변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해외 쪽 소식들, 좀 부정적인 소식들이 좀 전해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뭐 이 영향권에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요새 매매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3인의 전략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매매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과 LIG 투자증권의 김유겸 책임연구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유가, 금가격, 동반 약세입니다. 금가격이 1.3% 하락하며 온수당 1,551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유가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4위 키워드는 ECB, 방키아 지원 방안 거절입니다. ECB가 스페인 정부의 국채로 방키아의 자본 확충을 하자는 방안을 거절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경상수지 흑자 감소입니다. 4월 경상수지가 흑자가 3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5월 수출은 3개월 연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강등됐는데 뉴스거리도 안 됐었습니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방키아 문제 어찌 보면 좀 예상된 수준이기도 했지만 ECB에서 거절했다는 부분, 국채를 매입해서 방키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역시 그 돈이 결국은 ECB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그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큰 방안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자,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 시장 직격탄을 좀 맞고 있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 관련된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방키아라는 은행이 요즘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키아는 2010년 12월 달에 부실저축은행 7개를 정부가 통폐합해서 만든 은행입니다. 부실자산 규모가 현재 한 320억 유로 정도 되고요. 이달 9일 날 스페인 정부가 45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일부 국유화를 한 데 이어서 또다시 190억 유로를 투입해달라고 이제 방키아가 요청을 했고, 정부는 그 방키아 모회사의 주식을 갖고 온 대신에 스페인 국채를 거기다 주고, 이 방키아가 그 스페인 국채를 가지고 ECB에 가서 대출을 해오는 그런 스킴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ECB가 그건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한 거죠. 회원국 정부한테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은 EU, 즉 유럽연합 조약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가치가 낮은 스페인 국채를 ECB에다 맡기고 현금으로 갖고 온다는 측면에서 좀 무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만큼 스페인 정부가 돈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은행권 부실이 한 1,800억 유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방키아 이외에도 한 너댓 군데 은행에 추가로 한 50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90억 유로조차도 제대로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은행에 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그 돈을 스페인 정부가 과연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ECB한테 또는 EU한테 돈을 빌리는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설득력이 있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리스 문제는 이제 17일까지 좀 이제 수면 아래로 6월 17일까지 좀 가라앉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는 스페인 10년물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방키아 문제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문제가 앞으로 우리 시장 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구제금융이 하기 전까지가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구제금융을 신청을 한다면은 거기서 순간적인 어떤 단기적인 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가 조금 진정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스페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지금 스페인 정부에서 내놓은 입장은 현실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봐도 좀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 구제금융 얘기가 그래서 벌써부터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올 때까지 오히려 시장이 더 이제 바람잘 날 없는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흐름인 건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주식시장 하도 해외 변수에 의해서 휘둘리다 보니까 국내 지표들 잘 안 보게 되는데, 국내 지표 오늘 나왔죠. 4월 경상수지 흑자는 기록은 했는데 3월에 비해서 흑자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어제였죠. 지식경제부에서
5월 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3월, 4월에 이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 아무래도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내적인 요인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 위기가 부각된 것이 이제 4에서 5월 이 사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에서 5월의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경상수지도 흑자 규모가 이제 줄기는 했어도 그나마 흑자 기조는 유지를 했는데요. 5월 수출은 아무래도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부진이 이어질 거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것은 일단 그 유럽 위기 때문에 대외 수요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 이 무렵에 일본이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수출을 잘 못했고 그 혜택을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이제 지진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반작용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내일 발표될 4월 산업활동 동향이라든지 이것들도 3월에 비해서 대체로 이제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하지만 일단 4월과 5월의 경제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 모멘텀, 경제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기초 체력 자체는 크게 훼손된 정도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이제 내수는 느리지만 이제 회복 기조로 가고 있고 수출도 이제 선행 지표인 OECD 경제 선행 지수가 일단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3분기 이후에는 조금씩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본다면 국내 경제가 지금보다 추가로 크게 악화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전년 동기랑 비교해서 볼 때는 기저 효과라는 걸 감안해야 되는데 작년 이제 이때 상황이 일본이 지진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좋아졌고 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기저 효과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경제 뭐 이렇게 극도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 시장을 볼 때 지나치게 해외 쪽만 많이 보는데 국내 부분도 계속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경기 부양책 논란입니다.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할 것 같이 해외 금융기관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조금 주는 것도 절전형 가전들,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전기를 덜 먹는 것, 또 기름을 덜 먹는 소형차 이런 쪽에 이제 보조금 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에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이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미국만 하더라도 알키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약화됐는데 중국 모멘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는 중국 모멘텀 지금 약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없고 부양으로 간다는 점에는 이제 그 기조는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당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없다고 해서 부양 정책이 약해지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규모 부양책이라는 것이 그 금융위기 당시에 G20에서 합의를 했던 GDP 대비 2% 이상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 이 정도 수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없다는 것을 좀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당시에 이런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기는 했지만 이제 부동산을 포함해서 고정자산 부문에 과잉 투자나 좀 버문을 양산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인 상황이고요. 중국의 정책 방향은 이제 내수 시장을 일단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과 같은 데 좀 다소 좀 비생산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신성장 산업 쪽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단계적으로 좀 서서히 그 새로운 산업 쪽으로 옮겨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는 없지만 소비 진작이라든지 신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이제 계속 내놓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게 통화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지준율을 인하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도 인하 여지가 있고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은행 예대율을 높여서 대출 여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은 부양에 대한 정책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경기를 좀 반등시킬 수 있을 것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의 문제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어찌 보면은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지나치게 앞서갔던 감이 있는데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뭐 부양책 나온다 이런 얘기가 대규모 부양책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나라 이제 뭐 중국 관련 철강이라든지 기계 뭐 화학 이런 그 종목들이 거기 크게 영향을 받아서 큰 반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가 다소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글쎄 뭐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느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뉴욕 증시는 사실 뭐 그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장중에 좀 나왔던 얘기가 뉴스로 나왔던 얘기가 JP 모간에서 우량 자산을 좀 매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뭐 추측성 기사인 것 같고요. 글쎄 뭐 워낙 이제 파생 쪽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실 보전하기 위해서 우량 자산을 매각할 것이다. 뭐 이 얘기만 놓고 보면은 별로 긍정적인 소식은 좀 아닐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중국 관련 모멘텀도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이성호 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JP모건이 우량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시장이 그렇게 뭐 악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이 딜레버리징에 대한 문제는 미국 은행들보다 유럽 은행들이 더 문제인데요. 작년 12월 유럽 은행 감독청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기 자본 비율, 핵심 자기 자본 비율을 9%로 맞추는 그 시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정했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어디서 이제 그 증자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자본 확충 규모가 한 850억 유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1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다 끝났었습니다. 대충 9%를 맞춰놨는데 아시다시피 4월달, 5월달 주가들이 또 많이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주식을 더 팔아야 되는 또는 또 다른 자산들을 더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유럽은행들, 뭐 우리나라 지금 5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판 거에 한 75% 정도가 유럽계 자금이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정부 발표로 나왔었는데 그렇다시피 유럽은행들의 딜레버리징, 즉 자산을 줄이는 부분은 6월 말까지는 좀 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문제 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거든요. 이게 하반기에는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일단 당장은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했던 기대가 좀 무너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시장이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중국 오늘 신화통신에서 나온 보도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인위적으로 경제가 나쁠 때마다 돈을 정부가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투입해서 경제를 좀 살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난번 4만억 정책이라고 4조 위안을 풀었던 건 이제 4만억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같은 부작용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푼다라는 것도 어저께 CS에서는 작게는 1조 위안에서 많게는 한 2조 위안 정도 푼다고 그랬어.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푼다는 게 그것도 결국 어느 기간 동안에 푸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푼다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점차로 중국도 지금 경착륙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연착륙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금을 풀고 경기 부양 쪽으로 하겠지만은 그 속도라든가 시기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추진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 꼽으라 그러면은 역시 뭐 스페인 얘기 그리고 중국 얘기도 꼽을 수 있겠고 장중에 이제 JP모건 얘기도 돌았는데 중국 얘기나 JP모건 얘기는 뭐 근본적인 약재는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역시 뭐 이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유로존 문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스페인의 은행 문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건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나흘 만의 조정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됐고, 아무래도 좀 환율이 불안합니다. 유로 달러 환율 1달러 25센트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고, 달러 원 환율도 최근에 올라갔다 조금 소폭 내려왔었는데 다시 좀 올라가는 좀 이런 양상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주식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주가보다는 환율을 더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 일단 뭐 환율 문제라든지 현재 수급 상황 이런 것 좀 엮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그리스의 위기가 스페인으로 확산되면서 유로화가 더 약세를 보이고 또 이제 달러화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도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최근에 EU 임시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유럽의 정책 방향이 긴축에서 부양으로 좀 옮겨가고 그리스 여론이 긴축에서 이제 긴축을 찬성하는 정당, 그러니까 재정 긴축을 찬성하는 정당을 이제 일당으로 지지하면서 어제는 외국인 이제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아직 유럽 이슈가 좀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유럽 위기가 이전에 비해서 개선되지도 않았지만 크게 악화되지도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유럽 이슈는 당분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역시 유럽 이슈이고 또 이 문제는 그리스하고 프랑스 총선이 치러진 6월 중순까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EU 정상회담이 열린 6월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여론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22 정책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점차 이제 큰 가닥은 좀 잡아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투자자들께서는 환율이라든지 유럽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좀 조정 시에는 조금씩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환율, 뭐 주가 예측하는 것보다 환율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환율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은 있지만 일단 뭐 절상이 되든 절하가 되든 일단 속도가 좀 완만하게 나타난다면은 그 뭐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은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성호 부장께는 오늘 저희 전략 물어보기 전에 이 얘기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그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히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 교란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제 전략하는 그 중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프로그램 순 잔고가 작년 8월 달에 마이너스 4조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올해 한 2, 3월 달에 플러스 2조까지 올랐으니까 6조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다는, 차익 매수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게 현재는 소폭 마이너스 정도니까 단순히 이론적으로 계산만 해본다면 앞으로도 한 4조 정도는 추가로 나올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4조가 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베이시스가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가 상당히 개선이 돼서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그랬었던 것처럼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다면은 더 이상 프로그램은 매도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순매도가 한 2만 계약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로 2만 계약이면은 어느 정도 팔 만큼 팔았다라는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앞으로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4조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굉장히 나빠지기 전에 그때 아시다시피 8월 달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얼마나 더 나오느냐. 그 5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4조를 좀 더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로만 파는 게 3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조가 아니라 3조 6천억이 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 매도의 90%가 프로그램 매도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차익과 비차익 합해서 그렇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느냐 마이너스가 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프로그램 매물 아까 뭐 4조 원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과거 경영상 최대치를 말씀하신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앞으로는 많이 나올 여지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 시장 정말 매매하기 힘든데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최근에 지수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거래가 따라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수가 25포인트가 올랐는데 거래 대금은 3조 8천억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4일 동안 그래도 좀 반등을 좀 하나 싶었는데 거래 대금 평균이 4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말이죠. 지금의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유럽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야 거기서 이제 들어가겠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 매도가 공백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뉴스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말해서 그 웹도덕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상당히 그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문제가 어느 쪽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을 할지, 스페인 문제가 스페인이 또 구제금융을 요청을 할지 뭐 어떻게 될지 이제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에서 60% 정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40% 정도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처럼 실적이 우량한 종목 위주로 좀 갖고 가시고요. 한 10%에서 20% 정도만 좀 단타를 위주로 목표 수익률 좀 짧게 한 5% 정도 잡으시고 단타를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 지금 뭐 한 40%, 50%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굉장히 먼 얘기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항상 주식은 100%를 갖고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여서 적어도 현금을 한 20%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만약에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추가로 떨어졌을 때 거기서 밑에서 받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100% 갖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한 생각이시고 그 20% 현금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최소 그 정도는 갖고 가야 되고 한 적절한 비율은 현금 비중의 한 40에서 5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4일 동안 사실은 어제까지 반등을 했는데 거래가 적었다는 점, 뭐 기술적 반등에 한계를 씌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뭐 참고로 오늘도 거래 대금이 3조 원대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거래 증가도 분명히 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좀 방어적인 접근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